지역의 시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조영익 부천시장이 그동안 중단됐던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복원을 알렸습니다. 80만 거대 도시 부천의 문제를 시장 한 사람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함께 가는 것이 멀리 가는 것이라며 복원 이유를 밝혔는데요. 오는 31일까지 활동위원을 공개 모집하고 9월에 출범할 계획입니다. 민관 거버넌스가 회복된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인데요. 실질적인 시민 목소리를 담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짚어봅니다.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김기현 부천 YMCA 사무총장 그리고 정진욱 뉴스원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2016년 중단된 이후 6년 만에 부활하거든요. 내용 한번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부천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2016년 중단에 6년 만에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시는 지난 17일이죠.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모집 공고를 냈고요. 이 공고문에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그리고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서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복원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주권 정신을 반영하고,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하고, 또 실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민간 거버넌스 기구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복원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또 다양한 분야의 시 정책 설정 및 수립을 위해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초한 경제성장, 그리고 사회 안전 및 통합, 그리고 환경 보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 부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과거 민간 거버넌스의 이제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기도 했는데 당시 구체적인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네, 부천에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이들이 있습니다. 네. 작은 도서관 운동이라든지 시민회관 만들기라든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이라든지 네.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민간 거버넌스의 성과로 진행이 됐었던 일이고요. 네네. 부천 지속협 같은 경우 환경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도시로 또 선정돼서 국무총리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네. 사실 현대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면서 그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원인을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실천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취지로 지속협의 의미가 굉장히 크고 또 다시 복원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김만수 부천시장 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당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당시 왜 중단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 봐도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2015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개정된 거는 뭐 사실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 문제를 근거로 해서 지속협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가 없다 이렇게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시작을 했었고요. 네네. 그런데 결국 행정부에서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운영비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네. 그런데 시민사회에서 바라볼 때는 지속협은 그 전부터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던 부천의 대표적인 민간 거버넌스 기구고, 또 전국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지속협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그런 법률적인 근거를 이유로 그렇게 해산된 것 자체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네. 이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말씀을 주셨는데 당시 부천시 측에서 밝힌 중단 사유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사무장님께 말씀하신 대로 2015년 법률 명시적 근거 있으면 각종 단체 운영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일단 개정이 되면서 네네. 의회로부터 이게 지속가능발전법에 지원의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를 따라서 2016년 4월 4일 날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개정 의원에 의해서 발의가 됐지만 7월 달에 운영비 지원 중단으로 인해서 위원들이 총사퇴하게 됐고, 그래서 협의가 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 8월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해산 이후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네. 이제 그 장덕천 부천시장이 이제 그 이후에 취임을 하면서 이를 복원하려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좌절이 됐으니까 못 만들었겠죠? 네, 맞습니다. 2019년 8월이죠. 이 장덕천 시장이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면서 다시 한번 복원을 시도했지만 네. 의회에서 그해 9월 달에 보류가 됐습니다. 당시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시의회 쪽을 잠깐 살펴보면 여기가 도교위 약간 소속이었거든요. 근데 네네. 당시 시민단체들이 이 도교위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네네. 문제에 의해서 어쨌든
이 시민들이 그런 평가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도교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정하는 것을 아예 보류를 시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2019년 12월 달에 다시 한번 재상정을 했지만 보류가 됐고 이어서 21년 9월에 의안이 두 건에 의해 상정됐지만 보류가 되면서 8대 시의 임기 만료가 되면서 자동으로 폐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이제 조영희 시장이 나와서 다시 한번 재추진을 복원을 취조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영희 부천시장은 민간 거버넌스를 이제 다시 복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공약이기도 한데요. 그 공약 당시에는 시민주권위원회로 추진을 하기로 했는데 인수위에서 내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혹시 이름 외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내용 자체가 굉장히 다르고요. 그러니까 사실 부천이 최근에 몇 년 동안 제일 큰 문제가 된 거는 시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 되신 조용익 시장께서 공약으로 이런 일은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그래서 시민주권위원회를 세워서 시민들의 주권이 시장에 반영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요. 그거는 취지나 내용은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인수위원회에서 이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사실 현재 부천의 쟁점적인 이런 현안을 놓고 봐도 광역동, 광역소각당, 상동 영상문화단지 이거 전부 다 시민들의 의견 수렴하면서 새롭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하나의 위원회에서 다 다루기 어려워서 이거는 원점에서 검토하되 어쨌든 시민들의 주권을 확립하는 방식으로 가자. 그래서 민간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기구인 지속협의회 다시 빨리 복원을 하고 지속가능 발전 지표라는 건 사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과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면서 그 안에서 시민 공론화도 함께 해나가자. 그래서 지속협의 부활하고 시민 공론화 관련된 기능을 지속협의회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준욱 기자가 봤을 땐 시민주권위원회로 추진하기로 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바뀌었거든요. 달라지는 거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 협의회라는 것 자체가 시민들의 시민들이 말을 하는 것을 듣겠다. 이유에서 협의를 하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아무래도 조영희 시장이 이 통하는 시민사회와 통하는 그런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시민에게 좀 더 가깝게 이 부천시 현안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 의지가 내포가 돼 있고 그 전에 협의회는 거의 환경 쪽에 좀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아예 그냥 부천시의 전반적인 것들을 같이 시민들 같이 의견을 듣고 또 협의를 하면서 또 언젠가는 브레인스토밍도 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이 부분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총 17개 목표에서 160개 세부 목표도 세웠어요. 거기에는 보면 뭐 빈곤 퇴치라든가 뭐 건강과 웰빙 그것부터 해서 산업혁신 사회기반 시설도 뭐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천시 하나하나 세세한 것까지 시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조영희 시장의 약간의 공약 그리고 의지가 내포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정 전반을 이제 시민들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이런 의지로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부천시는 오는 31일까지 이제 활동위원을 공개 모집하기로 했는데 대상이 어떻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구성이 약 80명 내외로 현재는 나와 있고 당연직 1명이고요. 그 위촉직으로는 79명이 되어 있는데 시의원이 3명이고 민간위원이 약 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1명은 담당 부서의 장이고 정책기획과장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위촉직 79명의 시연 아까 말한 3명, 민간 70명이 내외 있는데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장이 임명 위촉권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위촉시 구전시에는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운영 및 조례에 따라서 양성평등을 고려해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협의회장은 1명인데 총회에 따라서 선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당연직은 뭐 이제 그 분과별로 나뉠 테니까 그 전문 담당 부서장이 맡는다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조례에 따르면은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해서 150명 이내 위원을 구성을 하고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 임명 또 위촉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임명 위촉권자는 시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민들의 뜻을 잘 반영하려면 어떤 인물들이 이 자리에 하느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 구색 맞추기가 되면 안 될 겁니다. 당연히 어떤 인물들로 구성이 돼야 한다고 보세요? 어쨌든 좀 다양한 영역의 분들이 좀 전에 정 기자님 얘기하셨듯이 과거에는 이제 환경 중심으로 지속협 활동을 했다면
이번에 시정 전반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거는 세계적으로도 지속 가능 목표는 유엔에서 권장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시정 전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좀 다양한 영역의 분들이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사실 이런 활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공익성이라고 공익성. 생각을 하고요. 네. 시민 중심으로 진행을 해야 되죠. 그런데 사실 위원 자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지속협이 과제에 따라서 시민 시찰단을 별도로 모집해서 운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제한된 인원이 활동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투명하게 그리고 회의록 같은 거 다 공개하고 네. 또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경청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좀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또 실천 활동이 시민들하고 연계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민들과의 연계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천의 현안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계획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앞으로 어떤 일을 중요한 내용인데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일단 지속협 구성이 되면은 내년 사업 계획, 그러니까 오랫동안 좀 중단됐다 보건되기 때문에 내년에 네.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중점 사업을 어디에 둘 것인지 주로 이제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네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과거에는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이 대립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그렇죠. 지금은 두 가지를 통합시켜서 생태적 지속성,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 이런 관점들을 통합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속협 안에서 시정 발전 목표를 잡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갈 건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게 지속가능 발전 지표를 정하게 됩니다. 네. 지속가능 발전 지표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시민들께서 이해하기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녹지율, 대중교통 이용률, 쓰레기 발생량이나 재활용률, 에너지 사용량 그런 거를 전환시키는 비율, 빗물 투수층 면적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네네. 부천이 빗물 불투수층이 전국 1위입니다. 이거는 네. 물 순환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표를 정하고 같이 논의하고 정하고 그리고 실천해 나가면서 개선해 나가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확인할 게 지난 1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이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름이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이거 어떤 단체죠? 일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서 네네.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던 중앙정부 소속의 위원회입니다. 네네. 2022년 7월 5일자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개정 시행에서 지자체별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이 신설이 됐고요. 네네.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지속가능발전과 지방 기본전략 수립을 하거나 변경하는 역할, 네네. 그리고 지속가능 지방 추진계획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그리고 지방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발 및 보급 그리고 지방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구성 인원이나 위원장 선임 등은 조례 제정 시에 여론 수렴을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중복이 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세울 이유 있을까요? 중복은 없나요? 이 부분은? 그 역할이 좀 다릅니다. 네. 역할이 다르고 국가에서 사실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제정됐습니다. 네네. 그거는 상당히 유의미한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네네. 과거에는 저희가 지속협 활동을 하면서 지속가능 지표를 만들더라도 사실 그게 민간 거버넌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행정에서 반영할 수도 있고 반영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시에서 지속가능 발전 지표를 수립해야 되고 그거를 평가하고 심의해야 됩니다. 그 기능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시의 위원회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민간 거버넌스 기구입니다. 민간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데 이제 좀 전에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속가능 지표가 민간 거버넌스 기구에서 만드는 지표하고 시 지표가 다르면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천시에 요구한 거는 민간에서 논의되는 지속가능 발전 지표가 시 지표랑 연동되도록 네네. 그리고 이게 내실 있게 평가되도록 그리고 시민들의 제안 사항이 실제 개선에 반영돼 가지고 행정적으로 관리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요. 네네.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부천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이루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서로 상충되든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든지 이러면은 굉장히 불필요하게 낭비적인 일들이 하고 굉장히 혼란이 또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특히 부천시에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11월 조례 제정 과정, 그다음 위원 구성 과정, 또 실제로 실행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천시에서 지속발전위원회가 이제 향후 계획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간 거버넌스인 지속발전협의회를 미리 구성하는 이유, 정진욱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부천시 입장에서는 2020년 말에 부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2023년 본격적인 지속가능발전 정책이 추진될 예정인데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전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민간 거버넌스를 좀 역량을 좀 강화를 해서 이번에 사업 추진을 좀 탄탄하게 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 이런 의제가 내비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성공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조건,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공무원들과 그리고 시장에 같이 토의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근데 아무나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약간 시민단체들도 약간의 정치화 아니면 권력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스스로가 견제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또 공무원들도 있고 시청도 이런 일이 다 예전에도 이런 부분이 안 그래도 보이지 않게 작용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도 어떻게 볼 것인지 이 부분에서도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발을 빼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적극적인 좀 개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는 광역동을 폐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폐지하려고 하는데 중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인원수가 너무 많고 부하가 좀 걸려 있어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대 이스테이트에 있는 그 예전 부지로 그러니까 원래 가려고 했던 행정복지센터 가려고 하는데 제가 취재해 보니까 이스테이트 주민들은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오면 많은 민원 소요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거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지만 이 광역동이 또 중간에 끼면서 광역동 폐지가 되면서 이 신준동 행정복지센터를 다시 옮길 수 없는 그런 상황. 근데 기존의 주민들은 계속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는 분명히 협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민단체 그리고 시 그리고 주민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해서 나와야 되는 그런 결론인 상황인데 이런 협의회에서 정말 적극적인 토의와 또 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사실 민주적인 행동이 무엇일까요? 행정이 사실 민주적이어야 되고 네. 공무원들은 시민의 공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런 시민과 공무원의 관계 그리고 공직사회와 시민사회 관계는 어때야 될까? 그런 생각이 하면 사실 대다수의 정치 선진국의 나라에서는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협의하고 중요한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함께 실천하는 게 일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면 제도적 민주주의는 발전했는데 실제적으로 생활 현장에서 함께 토론하고 합의하고 결론을 내고 함께 실천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갈등 공화국이라는 얘기도 있듯이 사실 사회가 한 발 앞으로 나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받는 건 결국 시민들이거든요. 네네. 시민들의 삶의 질이 증진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민간 거버넌스는 시대적 유행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부천 같은 경우는 민간 거버넌스로 나름대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다가 그렇죠. 굉장히 오랜 기간에 민간 거버넌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민간 거버넌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리에는 무엇이 들어차게 되나 하면 관치행정, 관의 일방주의, 시민들은 들러리로 세우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차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새롭게 민간 거버넌스 해나간다는 거는 민과 행정이 함께 지역사회 미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행정은 항상 열린 자세로 그리고 시민들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취해야 되고 민은 민대로 책임지는 자세를 해야 되고 이해관계가 아니라 공익적인 관점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새롭게 열려진 장 안에서 민과 관이 함께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해나가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